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며 추가 제재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쏘아올린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7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개월여 만에 2,000포인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33포인트, 1.38% 오른 2,002.7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의 영향으로 동시효과에만 9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11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간 외국인은 이날에만 무려 5,390억 원어치나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1조 2,830억 원을 순매수한 지난 9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866억 원, 275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의약품과 전기전자가 각각 2% 이상씩 뛰었고 섬유유복과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운송장비 등도 1%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철강금속이 유일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2.89%나 오른 153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155만 원 선을 뚫었고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도 2%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는 북미 유럽을 관장하는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소식에 5.77% 뛰었고 한솔제지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 올랐습니다. 또 동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 계열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KTNG와 LG생활건강, SK, 고려아연 등은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4억 1,416만 주, 거래대금은 5조 8,937억 원이었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 속에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시작된 듯한 분위기를 내는데요.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죠. 앞으로의 흐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 매수세를 등에 업고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이날 4차 양적 완화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FRB는 올해 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후속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6으로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 데 이어 중국의 경기도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연말 산타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양경식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 담당 이사는 지난달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가 급증하며 외국인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정보기술 업종에 대한 매수를 크게 늘렸다며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안보리 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안보리가 한두 차례 더 전체 회의를 거친 뒤 북한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내주 초중반경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안보리 조치 논의에 집중하면서 미국, 일본 등과 독자적인 제재 문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안보리 논의 이후에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과 함께 실질적인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쏘아올린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자료를 보면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초속 7.66km로 돌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2주일 이상 돌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성 3호와의 교신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는 교신이 없지만 기능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해군은 변산반도 서쪽 해상에서 1단 추진체의 잔해를 발견해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보이는 이 잔해를 회수하면 연료의 성분과 로켓 동체 재질, 1단 로켓 추진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올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을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단행한 3차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또 2015년 중순까지 기준 또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인 0에서 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물가 상승률을 최고 2.5%로 유지하는 등의 정책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70원 선에 한 발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중 한때 1,071원까지 내려갔지만 장중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유입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낙폭을 줄이며 전 거래일보다 2원 내린 1,07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는 이달 6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화에 대한 원화 가격은 100엔당 1,3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한은 통계를 기준으로 원엔 환율이 1,300원 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작년 4월 12일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연 2.75%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3분기 GDP 성장이 0.1%에 그친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 내년 초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내년부터 주식과 대체 투자 등의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2017년 말까지 국내 채권 비중은 60% 이하로 낮추고 국내 주식은 20% 이상,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는 각각 10% 이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은 총 30%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산 중 채권은 66.3%, 주식은 25.8%, 대체 투자는 7.8% 등입니다. 사학연금도 현재 14% 수준인 대체 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연기금들이 주식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대선 전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권경원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앞으로 6일간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인 셈입니다.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대선 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벌인 여론조사는 선거법상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12일 여론조사가 두 후보의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헤럴드 경제가 리얼미터를 통해 12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박 후보가 47.8%, 문 후보가 47.7%로 불과 0.1%포인트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를 통해 11일에서 12일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48%, 문 후보는 47.5%로 0.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SBS가 TNS에 의뢰해 10에서 12일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 48.9%, 문 후보 41.1%로 6.8%포인트의 차이가 나 유일하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초박빙의 경합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돌발 변수를 일으켰었는데요. 이 같은 대북 이슈가 선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로켓 발사가 어느 후보의 유리 혹은 불리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북 이슈는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며 보수 진영 후보에는 유리하고 진보 진영 후보에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풍이 이젠 국민들에게 너무 익숙한 소재인데다 보수층이 이미 충분히 결집할 만큼 결집한 상태라 박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예, 오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각각 어떤 유세를 펼쳤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는 오늘 경기, 강원, 충북에서, 문재인 후보는 충청, 전북, 전남에서 각각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안보 리더십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후 강원 원주시 박경리 토지문학관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김지아 시인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대전에서 공동 유세를 펼치면서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재자 투표가 실시가 되죠. 자, 막바지일은 대선 후보들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부재자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까지 실시됩니다. 투표 대상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108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2007년 제17대 대선 81만 명에 비해 33%나 증가한 것입니다. 부재자 투표의 절반은 안보 문제에 민감한 군인과 전위경 등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불거진 대북 이슈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선거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양 후보는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하루 4-5개 시도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수도권 유세를 벌이면서 유권자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제기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적극 반박하면서 문 후보 캠프가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고 역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의 연대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추세를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의 권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이 아시아 납품업체들과 함께 TV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시아 납품업체 임원들은 애플이 대형 고화질 TV를 위한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는 게 임원들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가인 마크 안데레센은 애플이 TV를 출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2014년이 유력하지만 늦어도 3년 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에 앞서 TV 시장에 진출한 구글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애플이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판도 변화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트랙스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GM의 주도 아래 개발된 트랙스는 1.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로 내년 초 국내에 출시됩니다. 트랙스는 최대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20.4이며 6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고연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한국 GM 측은 설명했습니다. 트랙스는 또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경기도 안성시에 총 사업비 520억 원을 들여 예비 부품 확보를 위한 부품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총 부지 면적은 18,300제곱미터이며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센터 건립으로 앞으로 AS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16년까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리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설기술 정책 로드맵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19위인 국내 건설기업의 설계 경쟁력을 2016년까지 10위권으로 높이고 작년 말 기준 1.9% 수준인 건설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점유율을 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